도시는 시대에 따라 그 도시를 움직이는 기존 동력의 방전과 새로운 동력의 충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페달을 밟으려면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통하는 성장 엔진. 포항은 그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도시를 재충전하려 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온도는 섭씨 13도이며 날씨는 구름 많음 상태입니다. 날씨 체크도 간편하죠. 집 앞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식재료가 도착했습니다. 벌써 왔네? 파프리카가 진짜 싱싱하네? 요리에 소질이 없어도 걱정은 노노. SNS 세상엔 황금 레시피가 쏟아진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엔 VR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건강을 관리해주는 주치의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 하나면 되니까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달라진 2020년의 일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센서 기반의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돼가지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응해서 행동하면은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간다든가 쇼핑한다든가에 직접 현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더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주요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화,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예상 속도를 깨고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다면 18세기 이후 매 세기마다 나타난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에 어떤 변혁을 일으켰을까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에 기반한 공장제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거죠. 19세기 전기의 발명과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이 가져온 2차 산업혁명. 이때부터 분업화된 대량 생산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20세기의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길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기존 디지털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인류의 대전환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디트로이트하고 포항을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자, 디트로이트 경우에 1950년대에 인구가 200만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이 아시다시피 자기는 전통적 산업을 했는데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자 막 변하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디트로이트는 인구 200만이 70만 됐다는 거는 도시 자체가 파산인 거예요. 포항도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말 그대로 산업혁명의 대변혁의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 파도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디트로이트처럼 될 확률이 많고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혁의 파도를 넘을 것인가 쓸려가 버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과연 무엇이 도시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포항과 닮은 도시 미국 피츠버그에서 그 힌트를 찾아봅니다. 한때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미국을 세계 제1의 철강 대국으로 이끈 피츠버그. 하지만 1980년대 외국에서 값싼 철강을 대량 수입하면서 철의 도시 피츠버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 내 인구 3위의 거대 도시가 일순간 녹슨 철의 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So the region lost 250,000 people in the 1980s as a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steel industry. Those workers went to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was job opportunities, and so it's left Pittsburgh, with an older population, and it still came as a shock. I mean, no one, I can't imagine they ever thought the steel industry would basically just disappear. 끝이 보이지 않던 피츠버그의 몰락. 하지만 현재는 불황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도시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피츠버그는 붕괴된 철강 산업을 대신할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공학과 생물공학 같은 4차 산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자신만만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피츠버그가 오랜 세월 투자해온 지역의 대학들. So when you think about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ind of the birth of those industries and where we are today, that was really a result of investments that were made, 25, 30 years ago, whether it's in the National Robotics Institut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or, advancements in machine learning and software technology, or the investment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was making in the health sciences. These investments that were made almost a generation ago are now starting to sprout.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도 피츠버그는 오히려 취업률이 상승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이 첨단 과학 연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과 지방정부가 다 함께 도시를 살릴 신동력을 찾아 나선 결과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So out of the birth of those challenges forged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 between state government, and between industry locally as well. In order for us all to be successful, we all had to work together, given the challenges that we had back then, and that spirit still is alive today. Where 포항이 철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된 밑거름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끈 원동력, 바로 이곳 포항철강 산업단지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굳건할 것 같았던 철의 영광. 하지만 계속되는 글로벌 철강 산업의 불황을 포항의 철강 산업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과 건설업에서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례 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2005년 이후부터 급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 철강의 5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또 강화되면서 또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거의 셧다운되다가 보니까 문제는 지금 포항 철강산업이 갖고 있는 것이 소재만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이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로 포항 철강 산업이 V자 회복을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 같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계 생산액은 8조 7천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2011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강 산업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면역력이 좀 약한 거죠. 포항 경제의 면역력이.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그냥 철강 경기가 움직이는 거하고 상관없이 경기를 타는 업종이나 그런 산업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뭐 철강 경기가 잘 나가면 철강에 빗대 가지고 딴 데도 영향을 받고 또 철강이 안 좋을 때는 또 이게 잘 나가 가지고 이쪽에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다양화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철강 산업으로 눈부신 전성기를 누렸던 포항은 도시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 합니다. 바로 철의 도시에서 배터리의 도시로 수식어를 바꾸는 건데요. 작년 7월 열띤 경쟁 끝에 포항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배터리의 도시로 가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현재 배터리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관련된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기업들과 함께 이런 재사용, 재활용 분야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므로써 많은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할 기업들은 포항에 올 것이고 배터리의 기초 소재 분야의 어떤 집적화를 통해서 기업 집적을 통해서 큰 배터리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어떠한 규제도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성공한다면 포항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견인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도시의 신성장 엔진으로 배터리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시장 조사기관에서 예측을 한 거 보면 2025년경에는 2차전지 산업 규모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규모를 앞지를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2차전지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언택트 사회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전원이 필요하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2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또 지금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배터리 산업. 2025년이면 이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 즉 2차 전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저희들이 1차 전지라고 부르고요. 2차 전지는 충전해가지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2차 전지 종류 저희들이 이제 오래된 걸로는 자동차에 많이 쓰는 납축 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휴대폰에 쓰던 니켈 카드뮴 전지나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리튬 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흔히 건전지라고 불리는 1차 전지는 재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죠. 반면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는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드론과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2차 전지를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 2차 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과 2차 전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예,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형 전자기기, 통신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형 전자기기들을 다 개개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같이 동반이 돼야만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라고 다 똑같은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인데요. 1800년대 최초의 충전 가능한 전지였던 납축 전지와 비교하면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고 에너지 효율은 훨씬 좋아진 거죠. 이렇듯 오랜 세월
2차 전지는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없던 시절에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봤자 반나절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되면서 아주 컴팩트한 배터리를 스마트폰 안에 끼우고도 저희들이 보통 한 이틀 정도는 평균 쓰죠.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평균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또한 이제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도 높으면서 이 전류를 순간적으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출력 특성도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에까지도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써서 전기 자동차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해 있는 겁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형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전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면 외부의 전압에 의해 양극에 있던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리튬이온도 전해질을 타고 음극으로 가서 머물게 되죠. 반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음극에 있던 전자와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옮겨가는데요. 이처럼 리튬이온의 이동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결국 2차 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들이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전지 산업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전지 제조 기술, 그러니까 셀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 거의 세계 1등입니다. 일본과 대등한 수준, 혹은 혹자들은 우리가 좀 더 앞선 것 같다라는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지는 그 안에 있는 소재 부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지는 그 안에 있는 양극 소재, 음극 소재, 전해질 요것들이 2차 전지의 어떤 성능을 상당히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 산업에서 진정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재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들을 자국에서 생산하느냐 못하느냐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원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는 대한민국을 배터리 산업의 강국으로 이끌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약 92만 6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들어서게 될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배터리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양극재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가 지난 2018년 중공을 필두로 현재 15개 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있고요. 특히 포항시에서 유치한 빅3 기업 중 포스코 케미칼은 2,500억 투자 규모로 올 7월에 착공을 또 하였고, 내년에는 대기업인 GS건설도 영일만 사산단에 1,000억 원 투자 규모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배터리 산업의 그런 선도 도시로 나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의 털을 잡은 첫 번째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은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초고용량 양극재를 2004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곳인데요. 작년 10월 연간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포항에 준공했습니다. 이 양극재는 2차 전지 원가 비중의 무려 40% 정도를 차지하는 소재인데요. 2차 전지 생산에 100원이 된다면 40원은 양극재 값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양극재는 배터리 제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양극재는 주로 전지의 용량과 출력을 담당합니다. 용량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한 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관심이 많은데, 그 주행 거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용량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성능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전기차 시대에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초고용량 배터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배터리 출력을 높일 양극재 생산에 집중하고 있죠. 전지에서 현재까지 주행거리와 가장 연관이 있는 용량을 높이는 것에 가장 지금까지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그러면 양극재 중에 어떤 물질들이 용량과 가장 밀접한가를 보면 니켈이 가장 용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용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은 또한 높아집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니켈 함량이 높으면서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측되는데요. 이 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닦아온 관련 기술의 노하우로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에 글로벌 1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터전이 될 포항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를 둘러싸고 있는 원재료들,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으로 재료들이 전구체, 리튬, 그리고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사이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회사까지를 모두 포항 공장 안에 건설해서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캠퍼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조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극재만큼 중요한 2차 전지 소재의 양대 산맥이라면 음극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서울 상암 축구장에 약 11배 규모로 음극재 생산 공장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선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게 된다는데요. 인조흑연 음극재란 또 무엇일까요? 전기자동차의 1세대 모델은 음극 소재로 천연흑연만 사용을 했고요. 천연흑연은 중국에 이제 그런 광석들이 있어서 캐가지고 가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천연흑연의 단점은 뭐냐면은 빠른 충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천연흑연이랑 인조흑연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조흑연은 천연흑연에 비해서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은 층층이 쌓인 판상형인데요.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면 층층이 쌓인 틈 사이가 벌어지면서 충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흑연은 천연 흑연보다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급속 충전에 유리하고 배터리 수명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조흑연계 음극재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전지사들이 세계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지위에 있는데, 음극재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조흑연계 음극재를 포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도 국산화된 소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조흑연 음극재가 2023년이면 포항에서 연간 1만 6천 톤 규모로 생산되는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기차 한 대에 필요한 음극재 양은 약 38kg. 그러니 음극재 1만 6천 톤은 전기차 약 42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새로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해 왔으나 소재 산업에서는 책임 있게 소재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안정성 있게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포스코 그룹이 그런 분야에서 소재 국산화와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이 소재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이렇게 앞다투어 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의 빅뱅이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요즘은 승객들을 맡기 전 철저한 방역과 소독이 첫 번째 일과가 됐는데요. 이와 함께 운행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 충전. 충전하는 데서는 지금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 한 발 한 발 갔다 오면은 그 우리가 남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충전을 하면은 한 95% 정도까지는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시간은. 포항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드디어 지난 7월 전면 개편을 맞았습니다. 이로써 63대의 전기버스가 증차됐는데요. 특히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에 15인승 중형 전기버스를 도입해 전국적인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버스를 직접 이용하는 승객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편안하더라고. 안전한 그런 기분이나 이게 전기차인 줄 몰랐는데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알겠는데 편안해요. 전기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공해 버스라는 건데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매연. 하지만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기차는 배기구 자체가 없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기차가 전 세계 신규 자동차 판매량의 58%, 전체 차량 판매량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단점들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충전이 되는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인데요. 걔가 30분에서 35분쯤 걸립니다. 저희가 휘발유를 가지고 이제 주유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3분 이내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기 자동차가 그런 휘발유만큼은 아니지만 1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진 교수는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이 되는 충전 시간 문제 해법으로 실리콘 소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는 현재 널리 쓰이는 흑연 음극재보다 10배 이상 용량이 크다고 하는데요. 박 교수는 최근 실리콘 전극의 안정성을 높일 천연 고분자 바인더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흑연이라고 하는 소재에 비해서 무게당 용량이 10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부피가 300% 이렇게 커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충전하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방전하면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하면서 요 카파 구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본드 역할을 하는 바인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소재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진 교수의 천연 고분자 바인더처럼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 개발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단축해줄 희망인데요. 하지만 고속 충전이 가능해져도 전기차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행거리의 향상. 1세대 전기차에서 오늘날의 3세대 전기차까지 주행거리가 점차 늘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치 못한 주행거리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포스텍의 또 다른 연구실에서 신소재 개발로 주행거리 향상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50%만큼 쓰던 거를 60, 70, 80, 90 이렇게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용량을 증가시켰는데 그러면 그 다음 100%가 쓰면 그 다음에 무엇을 쓰냐에 대한 새로운 소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연구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리튬 과량 소재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잘 연구가 되고 상용화 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같은 부피당 훨씬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020년 8월까지 보고된 관련 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냈는데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값비싼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싼 코발트 소재를 뺨으로써 우선 가격이 굉장히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낮음에도 불구하고 코발트도 뺐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나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그 전기 자동차 소재로서 크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포항에서는 배터리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는 포항이 배터리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의 한쪽 축을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가 담당하게 됩니다. 차세대 배터리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될 수 있고 다른 배터리도 될 수 있는데 다행히 포항은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활용해서 배터리 기술을 연구할 수 있고 더 좋은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차세대 배터리 성능 효율화 센터 같은 것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포항을 준비된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이끌고 있는데요. 그 기름진 토대 위에 대학과 기업 그리고 행정의 협력으로 최적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2차 전지 제조나 핵심 소재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배터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도 육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에는 이와 관련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생산 공장 건설과 기계 설비 구축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에코프로 CNG도 영일만 산업단지에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결국은 각 음극, 양극, 분리막 각 소재들이 점점 소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고가의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성분들이 광석이 무궁무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 배터리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성분들을 다 추출해내는 작업을 리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수록 사용한 폐 배터리도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 상승세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약 1만 개의 폐 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은 2024년이고요. 앞으로 20년만 지나도 70만 개에 가까운 폐 배터리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빅뱅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폐 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에도 눈을 돌릴 때가 온 건데요. 포항은 이미 비장의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종합관리센터가 바로 그것이죠. 배터리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이고 또 안정적인 시험 평가를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재사용할 것인지 또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등급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규제 특례 실증을 위한 연구 시설을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평균 500회 정도 충전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수명을 다한 폐 배터리는 배터리 종합관리센터에서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폐 배터리 가운데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인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하게 되고요.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 배터리는 파쇄 후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 2차 전지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배터리 제조 원료 중 무려 30% 정도는 수입 대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반도체로 통하는 차세대 배터리 생산과 리사이클링 산업은 과거의 자원 빈국에서 미래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지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포항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21세기 영일만 신화를 창조할 것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포항의 특징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있고요. 가속기도 있기 때문에 소재 중심의 어떤 산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나,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가 기본적으로 그 전지 혁신을 이끌고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올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제 생각에는 포항이 배터리 소재로서, 소재의 메카로서 또는 허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항이 충전 중인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 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면서 내년이면 15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2024년이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의 크기가 아마 예측한 걸 보면 한 5년 내에 자동차, 조선, 철강, 우리나라 3대 산업이죠. 이거를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보면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꼭 이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 기술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고급 기술을 가진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점이 포항을 바이오 산업의 최적지로 꼽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포항에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자산은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극좋은 전자현미경이 있어서 신약 개발에 큰 자산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준공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시설과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시설, 이런 시설이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가속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나서게 되고요. 그린 백신 실증 지원 센터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동물용 백신의 자급률을 3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바이오 산업의 전초 기지로 그동안 단편적인 연구 수준에 머물렀던 세포막 단백질 연구에 본격적인 포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포막 단백질이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구하기 힘든 단백질이에요.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연구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굉장히 느려졌거든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처음으로 이제 세포막 연구소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데도 이제 앞으로 좀 발전하면 또 생겨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또 바로 옆에는 지난 9월에 착공한 그린 백신 실증 지원 센터도 내년 6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린 백신의 원천 기술과 관련 기업이 우리 지역인 포항에 있고, 또 이 센터가 준공되면은 포항의 그린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포항은 전국 최초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첨단 신소재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강소특구는 기본적인 제일 처음 미션이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서 특구 내에 위치시키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철강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하기 좋은 도시의 환경을 만들어 온 포항은 이미 그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과 신소재 산업 등 연구개발 기업들이 포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한 바이오 기업과 소재 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 중심으로 입주 예정에 있고요. 특히 다수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강소기업으로서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그런 산업 생태가 조성돼 간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하고 싶은 도시 포항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1호 투자기업을 찾았습니다. 바이오웹은 식물세포에서 단백질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 포스텍에서 저희가 창업한 회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돼지열병 마커 백신을 식물에서 생산을 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다양한 동물용 그린 백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 코로나19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을 이용한 그린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포항에 짓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어떤 그 수출 같은 걸 고민을 했을 때는 연일만 항도 사실은 가깝고요. 그리고 또 포항역이랑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지리적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한 또 다른 기업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언제든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체성분뿐만이 아니라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심박수, 스트레스, 그다음에 활동량도 아주 세밀하게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고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내 손 안의 스마트한 건강관리법. 건강이 화두인 현대인들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이라는데요. 포항을 그 도전의 터전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포항이 R&D 인프라가 좋습니다. 뭐 포항공대도 있고 한동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스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연구기관들이 있어서요. 그런 연구 역량을 좀 같이 그 코어해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는 또 포항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포항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포항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은데요.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하면서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시너지만 더해진다면 포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헬스 산업의 허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 설립.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야 중에서 대표할 만한 것이 우리 그 생명공학 분야, 신약, 백신 개발, 장기, 인공장기 개발 이런 그 생명공학 분야가 굉장히 앞서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4차 산업 분야, 또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병원 이런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의대가 너무 중요하죠. 하버드 대학이 바이오 중심지가 됐던 이유가 병원이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의대가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연구의 중심 기관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모여들고요.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지만 이게 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의사수를 기록했습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의대를 건립하는 것, 더욱이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 전략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의대 건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선진국들도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공학과 생명과학에 기반을 둔 의대 설립 또는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을 전과는 다른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 병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그 프론티어적인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의대와 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공헌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포항은 저희가 특히 포스텍이 포항과 경북을 리드해서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고 마는 자전거처럼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의 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할 신성장 동력의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포항이 가진 비옥한 토양이라면 과연 여기에 무엇을 더 갖춰야 미래 전략 산업들이 포항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유수한 대학들이 있는 데가 창업의 메카가 돼서 졸업생이 한 30% 정도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20-30%는 포항에 남아서 창업을 하고 이러면은 뭐 바이오나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뭐 그런 기업들도 뭐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연봉 자체가 사실 직장을 결정하는 완벽한 그것만으로는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 경제, 뭐 교육, 문화 이런 쪽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게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포항에 사는 포항 시민이라는 게 좀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살려주시는 거고 기업들이 또 살아야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고. 배터리의 도시이자 바이오 산업의 멕타. 이런 새로운 수식어가 진정한 빛을 발휘하려면 먼저 살고 싶은 곳이 돼야 할 겁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과 활력으로 채워지는 일상. 온 가족을 데려와 정착하고 싶은 도시. 그 바탕 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통하는 포항만의 청사진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산업 경제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는 혁신 발전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정주 교육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포항이 가진 강점인 해양 레저 문화를 잘 마련해서 기업하면서 또 일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갖춰져서 포항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첨단 기술 개발과 지구와 인류의 건강을 지켜줄 신소재 개발이 쏟아지는 도시. 교육과 의료 걱정이 없어서 신나게 일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힐링의 도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포항은 오늘도 배터리를 가득가득 충전 중입니다.